보험 사기도 실력이지. 안 해도 되는 검사 끼워 넣고 약도 일부러 비싸게 바꿔서 쓴다니까. 박유리는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고 바로 그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유리 병원에 나타난 보건복지부 조사팀, 그리고 그 팀을 이끄는 인물은 바로 어제까지 박유리가 조롱하던 그 월급쟁이 김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쾌한 참교육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과 뒤늦은 사랑까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청담동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서울중앙고 23회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40대 여성 30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옛 시절을 떠올리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브랜드백과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들은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듯 나누며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겉으론 화기애애했지만 곳곳엔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질투의 시선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안쪽 테이블에 김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플한 블랙 재킷에 단정한 셔츠를 받쳐 입었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말끔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조용히 입을 댔고 시선은 레스토랑 안을 관찰하듯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박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디올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그리고 그녀의 과장된 미소까지. 박유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당당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와 있네? 내가 너무 늦었지? 박유리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 이내 김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박유리가 서연의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올리고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김서연 맞는 거지?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 김서연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유리야. 오랜만이다. 박유리는 입가에 얄미운 미소를 머금은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김서연의 옷차림을 한번 훑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와, 너 패션에 관심 없는 거 여전하구나. 오늘도 역시나 옷을 참 편하게 입고 왔네. 하긴 편한 게 최고지 안 그래 얘들아? 말소리가 점점 커지며 옆 테이블 동창들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레 웃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유리는 서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의자에 등을 젖혔습니다. 요즘은 뭐해? 설마 아직도 월급 받아먹으면서 살아? 김서연은 찻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월급 받고 살아. 박유리는 한숨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 쥐꼬리만한 공무원 월급으로 살만하니?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웃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유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진짜 바빠. 병원 운영하느라 여기 나오기도 힘들었어. 동창들이 하나둘 박유리 쪽으로 다가오며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유리, 너 병원 차렸어? 박유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테이블에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강남 쪽에 피부과 하나 차렸지. 그녀의 말에 몇몇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박유리는 시선을 김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줌마들 상대하느라 정말 피곤해. 근데 뭐 서연이처럼 맘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 그치, 서연아?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안에는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고 동창들은 박유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박유리는 손목에 찬 금빛 시계를 살짝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금장이 번뜩이자 동창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으로 쏠렸습니다. 유리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나도 갖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포기했잖아. 그때 동창 중 한 명이 그녀의 핸드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유리야. 이거 한정판 맞지? 진짜 예쁘다. 레스토랑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박유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유리는 턱을 가볍게 치켜 올리더니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피부과 놀러와. 싸게 해줄게.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강남 아줌마들 보면 진짜 놀라워.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여기저기 계속 주사를 맞아대. 울세라랑 써마지 이런 거 비싼데 고민도 안 하고 한다니까? 동창들은 박유리 말에 반응하며 웃었고 박유리는 그 반응에 더 흥이 난 듯 입꼬리를 더욱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고개를 서서히 돌려 김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피부에 투자 안 해? 40 넘어가면 피부에 돈 좀 써야 돼.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간다? 난 좀 바빠서 피부과 갈 시간도 없네. 김서연은 멋쩍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한 동창이 스테이크를 썰다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나 아는 사람 있거든. 강남 피부과에서 검버섯 제거했는데 지루각화증 치료로 진단서 써줘서 건강보험 적용 받았대. 그래서 실손으로 거의 다 돌려받았다더라. 순간 몇몇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응했습니다. 그게 돼? 검버섯이 미용 시술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대박이지? 그때 박유리가 조용히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동창들에게 고개를 살짝 돌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미용 시술도 진단서만 잘 써주면 돼. 진단서야 내가 써주면 되고 환자도 좋고 나도 좋고. 와, 그럼 나도 너네 병원에서 그렇게 시술 받을 수 있어? 동창의 질문에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춰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요즘 애들 점 하나 빼는데도 엄청 따져. 이거 보험 되나요? 그 말부터 하더라니까. 내가 좀 센스가 있잖아. 잡티니 뭐니 다 지루각화증이나 염증성 색소 침착으로 넣으면 돼. 보험 사기도 실력이야. 그 말이 서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줌마들은 5만 원짜리를 15,000원에 받았다고 좋아하고 나는 공단에다 청구해서 2만 원 더 받고 이게 아주 쏠쏠하다니까. 순간 동창들 몇몇의 얼굴에서 놀람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한 듯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그 방법으로 돈 벌어서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 지금은 그냥 앉아서 월세만 받아. 몇 천은 그냥 들어오니까 솔직히 이젠 놀고 먹어도 돼. 그녀는 마지막 말과 함께 김서연을 정면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짧은 웃음이 걸렸고 목소리엔 고의적인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한 달에 얼마 받니? 300? 400? 그걸로 언제 집을 사? 시집도 가야 되잖아. 박유리는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 맞다. 너 지금 어디 살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동창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얘가 대학 때 진짜 가난했거든. 밥도 잘 못 사 먹고
옷도 몇 벌 없어서 맨날 똑같은 티셔츠 입고 다녔지. 기억 안 나?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멋쩍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표정이 굳은 동창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박유리의 기세에 눌린 듯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성실하잖아.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박유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한 거? 좋지. 근데 성실하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세상 물정 너무 모르면 손해만 보지. 김서연은 말없이 샴페인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박유리가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 나 내일 아침에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김서연을 향해 짧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꼭 우리 피부과 놀러와. 피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시술 좀 받아야겠어.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유리는 다른 동창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하이힐 굽소리를 남기며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김서연은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차 구역 끝쪽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탄 김서연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익숙한 이름을 누른 뒤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김 과장님, 김서현 국장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강남 유리피부과 정격 조사를 지시합니다. 김서연은 백미러로 레스토랑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장은 박유리입니다. 의사 면허번호는 확인해서 첨부해 주시고 보험 사기 및 과잉 진료 혐의로 전담팀을 편성해 주세요. 전화를 마친 김서연은 핸드폰을 조수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박유리는 하이힐을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졌고 명품 가방도 소파 한쪽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지으며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나보다 잘 사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남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누가 나왔는데? 박유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꺼낸 뒤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을 축인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서연 기억나지? 공부만 하던 애. 그 애가 왔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더라니까. 박유리는 물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와 남편 옆에 툭 앉았습니다. 공무원 한다고는 하던데 월급도 얼마 안 될 거고 옷도 어디 시장에서 샀나 진짜 없어 보이더라고.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제일 빛났겠네. 멋지다 박유리. 박유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는 만족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아직도 동창회장의 분위기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는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한 정리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절제된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김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그녀는 내부망 의료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유리피부과를 검색했습니다.
곧 병원 정보가 화면에 뜨고 김서연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보험 청구 내역, 진료 패턴, 환자 수 등을 차례로 열어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실에서는 김 과장이 늦은 밤까지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전원 출근입니다. 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조사팀 지금부터 편성 시작하세요. 다음 날을 준비하는 분주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유리는 침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안에서 정장들을 꺼내어 하나씩 몸에 대보았고 유난히 반짝이는 네이비색 재킷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휴, 김서연 표정 진짜 웃겼어. 걔가 그렇게 쭈구리처럼 있는 거 보면 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거울 속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유리는 미간을 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병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른 아침 강남 빌딩 12층 유리피부과는 평소처럼 자동문을 열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접수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해 자리로 향했고 컴퓨터를 켜며 예약 환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진료실 안을 돌아다니며 소독약, 주사기, 의료기기 등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진 진료실에서는 커튼을 걷고 준비를 마치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유리는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반짝이는 목걸이를 살짝 걸친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오늘의 진료 일정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리는 버튼을 눌러 호출벨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약 몇 건이야?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20건입니다. 오후엔 성형 상담도 3건 예약되어 있습니다. 박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도 파이팅. 시계 바늘이 오전 9시 정각을 가리킨 순간 의료빌딩 입구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자마자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차례로 내렸고 그들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유리피부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 선 중년 남성은 차분한 말투로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조사팀입니다. 이 병원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상해 안주머니에서 공문을 꺼내 접수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공문을 받아들었고 시선을 문서 위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원장실로 연결했습니다. 원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팀이 오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듯한 숨소리가 들렸고 이내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는 조사팀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사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한 자세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유리 원장님이시죠? 과잉진료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병원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조사 영장을 꺼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과 회계장부, 청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고 양손은 무릎 옆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뒤이어 2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김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대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박유리는 김서연을 보자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김서연은 조사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조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방금 조사 착수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 확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 김서연입니다. 박유리 원장님의 병원이 보험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리는 발밑이 꺼진 듯한 느낌에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깔보고 조롱했던 그 인물이 오늘 아침 자신의 병원에 직접 출석한 조사 책임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대기 중이던 환자들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노트북과 문서 파일을 꺼내며 각각 자리를 나누어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박유리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러셨죠? 보험 사기도 실력이라고. 서연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박유리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자기 입으로 떠들어댄 모든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험 청구 조작, 과잉 진료, 건물 매입 자랑까지 그 모든 것들이 김서연 앞에서 자초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머릿속에 또렷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 의료범죄 전담부 사무실, 회색빛 서류 더미와 컴퓨터 모니터가 빼곡히 놓인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 새 사건 파일 한 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검사는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검은 테두리 안경을 고쳐 쓴 뒤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사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피부과 과잉진료 및 보험 사기 혐의. 이준호는 두 번째 페이지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담당 기관명 아래 적힌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국장 김서연. 이름을 읽은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쓸어내렸습니다. 김서연? 흔한 이름이지. 이준호는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대학 시절 사랑했던 그녀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서류를 펼쳐 박유리의 인적사항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정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 속 퍼즐이 맞춰지듯 떠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던 김서연, 박유리, 그리고 나. 우연인가? 이준호는 전화기를 들어 수사팀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유리피부과 사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보건복지부 대표 번호를 검색해 눌렀습니다. 잠시 수화기를 든 손이 망설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후 보건복지부의 직원이 응대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입니다. 이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김서연 국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검 의료범죄 전담부 이준호 검사입니다. 잠시 대기 안내음이 이어진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김서연입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피부과 사건과 관련해 합동수사회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서연은 짧은 침묵 후 응답했습니다. 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회의를 원하십니까? 이준호는 책상 위 달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뵙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이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양팔을 책상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가 맞을까? 설마 아니겠지. 그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건복지부 12층 회의실. 김서연은 회의 시작 10분 전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를 단정히 입은 그녀는 노트북과 출력물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아날로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오른손으로 조용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이준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이준호라는 것을.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서를 다시 넘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름 없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검정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과거의 인상 그대로였습니다. 이마에는 작게 새겨진 주름은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짧은 정적을 가졌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검사님. 이준호가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김서연 국장님. 두 사람은 공적인 호칭을 유지했지만 서로의 눈빛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사건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김서연은 눈앞에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국가 재정을 흔드는 일입니다. 철저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김서연이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켰고 병원 청구 내역 분석 그래프가 회의실 벽면에 투사되었습니다. 김서연은 포인터로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청구 내역입니다.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시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준호는 인쇄된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보험 적용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청구해서 이중으로 수익화했네요. 김서연은 추가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약 10억 원입니다. 이준호는 메모를 하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부 공모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규모라면 회계 담당이나 다른 시술자와의 공모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는 조용하게 그러나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문서를 넘기며 필요한 확인을 주고받았고 중간중간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짧은 정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준호는 시계를 확인한 뒤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사 방향은 검토해서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김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네.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문 앞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던 중 이준호가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김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근처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김서현과 이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서로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아.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네. 김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 선배도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너가 보건복지부 국장이라니. 그녀는 잠시 입술을 눌렀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배정된 검사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니 선배더라고요. 세상 참 좁아요. 김서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때 왜 갑자기 나를 피했어? 김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네, 제가요? 선배가 날 피했잖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말이 멈춘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15년 전 미처 꺼내지 못한 말들과 감정들이 두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봄, 대학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잎사이를 스치며 흩날렸고 강이동 사이의 길목은 연분홍 꽃잎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김서연은 도서관 2층 열람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영학 원론 교재와 형광펜, 필기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중요한 문장에 조심스럽게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법학과 4학년 이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판례집을 펼쳐놓고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기며 사법고시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책을 덮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선배, 점심 먹으러 갈까요? 이준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응, 오늘 학생식당 밥 맛있대. 거기 갈까? 서연은 책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캠퍼스를 지나던 중 바람이 불면서 벚꽃잎 하나가 김서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꽃잎을 떼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이준호는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식당 안쪽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판을 펼쳤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의 계란말이를 집어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서연아, 너 계란말이 좋아하지?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계란말이 나왔을 때 엄청 먹던데.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었나?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캠퍼스 연못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졸업 후에 뭘 하고 싶어? 서연은 연못 쪽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니까요. 이준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잔디밭 한켠 박유리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동아리 후배가 물었습니다. 유리 선배, 뭐 보세요? 박유리의 시선은 이준호와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둘 사귀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붙어 다녀? 후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유리는 입술을 꼭 다물고 두 사람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할 방법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이준호는 동아리 회의를 마친 후 후배들과 함께 학생회관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걷던 남자 후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 서연이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괜찮은 장소 아는 데 있어? 후배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저희끼리 언제 고백하실까 다들 내기까지 했어요. 이준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무렵 학생회관 맞은편 카페 창가 자리. 박유리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우연히 들려온 이준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 말투, 그리고 서연의 이름이 그녀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박유리는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시던 음료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고는 곧장 이준호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유리는 회관 앞 벤치 옆에서 이준호의 앞을 가로막듯 멈춰 섰습니다. 준호 선배, 안녕하세요. 이준호는 뒤늦게 고개를 돌리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 유리야. 안녕? 박유리는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선배,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동아리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준호는 옆에 후배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 난 금방 갈게. 후배들이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자 박유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 서연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준호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서연이한테 무슨 일 있어? 박유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박유리는 말을 이으며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준호는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니? 박유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서연이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진 않잖아요. 선배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호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엇갈렸고 잔잔하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박유리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너무 캐묻지는 마세요. 서연이도 상황인지라. 선배가 물어보면 창피해할 거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박유리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자 짧게 웃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도서관 2층 창가 자리에 김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정리된 노트와 교재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진지한 표정이 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내일 이준호를 만날 생각에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유리가 조용히 그녀의 자리에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공부 열심히 하네. 김서연은 고개를 들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유리야, 웬일이야? 도서관은 잘 안 오잖아. 박유리는 책 한 권을 꺼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도 좀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서연아, 이준호 선배 얘기 들었어? 김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얘기? 박유리는 살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배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 근데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들어? 김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박유리는 시선을 책 위에 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선배가 법학과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투가 좀 가볍더라고. 그냥 호기심 정도 아닐까 싶어서. 김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펜 위에서 멈췄고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의 작은 카페 앞. 박유리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건물 외벽에 등을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카메라 앱이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 렌즈는 카페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에서는 김서연이 중년 남성과 마주 선 채 대화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카페 사장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요즘 매출이 많이 줄어서.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요. 사장은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밀린 것까지 꼭 챙겨줄게요. 정말 미안해요. 카페 유리창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유리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거리와 구도를 조정해 최대한 가까워 보이도록 렌즈 각도를 바꾸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고 화면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장면이 남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박유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곧바로 이준호에게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법학도서관 3층, 책상마다 두꺼운 판례집이 펼쳐져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준호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형광펜과 메모지가 있었지만 손끝은 오래도록 멈춰 있었습니다. 박유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김서연에 대한 불안한 의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열린 문틈 사이로 박유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변 눈치를 보며 천천히 이준호 자리로 다가왔고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유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 어제 말씀드린 일 있잖아요.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준호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 박유리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서연이 봤어요. 그런데 그녀는 화면을 이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서현과 중년 남자가 마주 서 있었고 진지한 표정과 가까운 거리, 박유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각도 탓에 두 사람 사이엔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호는 사진을 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화면 위에 멈춰 있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박유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서연이 그분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집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준호는 손에 쥔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유리는 그가 흔들리는 걸 확인하자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선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서연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배한테는 솔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일 고백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어내기 어렵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책을 덮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입술 끝엔 보이지 않는 미소가 살짝 번졌고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어지던 같은 시각, 김서연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살짝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일 이준호가 무슨 말을 건넬지 그녀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앞 벤치에 박유리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서연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중요한 이야기 있어. 김서연이 멈춰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유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호 선배 얘긴데 오늘 후배들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 김서연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박유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야. 법학과 선배들한테 서연이는 그냥 후배지. 연애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말했다더라. 나도 듣고 좀 충격이었어. 김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이 번져갔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의 도서관. 이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집중은 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수시로 옆자리에 앉은 김서연을 향했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백을 미룬 채 시간을 흘려보낸 그는 박유리에게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해? 좀 도와줄까? 김서연은 책을 덮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준호는 그녀의 평소와 다른 말투를 바로 느꼈습니다. 말끝이 짧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요. 이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그녀는 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 도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준호는 멍하니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강의실, 동아리방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입을 열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이준호가 자신을 장난처럼 대했다고 믿었고
이준호는 김서연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유리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준호와 김서연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끝내 꺼내지 못한 채 완전히 남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준호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되었고 김서연은 사랑을 앞에 두고도 망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같은 상처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일처럼 또렷이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네.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김서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참 어렸네요. 한 번만 물어볼걸.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화내고 결국 혼자 등을 돌렸죠. 이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했는데 참 바보 같았네. 김서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말만 듣고 선배 의심하고 나도 참 그땐 생각이 짧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게 도착한 진심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준호는 김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너랑 멀어지고 나 15년을 널 그리워했어. 김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때 이후로 사랑이란 걸 믿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몰랐어. 그만큼 널 많이 좋아했다는 거겠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김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이준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사건 우리 함께 잘 해결하자. 박유리 사건 잘 끝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김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우리한텐 사건 수사가 먼저니까. 카페 문을 나서며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같은 목표를 향한 두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유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은 지워졌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자신감도 여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 선배. 이준호는 박유리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유리. 이준호는 팔짱을 낀 채로 상체를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더라.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 너 혼자서 꾸민 거야? 박유리는 움츠러들 듯 어깨를 좁혔습니다. 선배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나도 당한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줘요, 선배. 그녀는 손끝을 자꾸 만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혼자 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게 너 자신을 지키는 길이야. 입 다물고 있으면 결국 다 네가 뒤집어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해. 사실 재단에서 도와줬어요. 아니, 협박에 가까웠어요. 진료 기록, 보험 청구, 다 정해진 대로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병원 접게 하겠다고. 이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성만이지 너네 병원 뒤에 있던 재단 이사장. 박유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마케팅이나 소개 같은 걸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성만이 널 시켜서 허위 진단서 쓰게 하고 보험 사기 구조를 만든 거 맞지? 박유리는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몇 명 연결돼 있었어요. 청구 심사 단계에서 문제없이 통과되게끔.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랑 증거 낼 수 있어? 박유리는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자료들 줄게요. 이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법이 판단하겠지. 넌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말해. 그래야 언젠간 올 기회라도 잡을 수 있겠지. 박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다 말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준호는 자리에 앉은 채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성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범죄전담부의 회의실은 아침부터 문서와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얀 보드판에는 연필로 복잡한 연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팔을 교차한 채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조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박유리가 제공한 녹취록과 문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고 그 중간에는 정성만이라는 이름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에 표시된 도표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성만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산하병원이 전국에 12곳 있습니다. 이 중 5곳이 최근 2년간 보험 청구액 상위 1%에 해당하고요.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수사관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잉 진료를 넘는 거라면 병원 회계 담당자나 실장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성만은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모든 걸 전달하고 있어요. 우린 그 중간선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있는 젊은 조사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 연구원님, 지난 5년간 유리피부과에서 청구된 시술 내역과 같은 재단 소속 병원들의 시술 내역 비교 분석해 주세요.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정성만이 작성한 매뉴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호는 서류들을 정리해 들고 보건복지부로 향했습니다. 의료정책과 사무실은 오전 회의로 분주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연 이준호는 그녀의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이준호는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성만에 대해 들은 거 정리해 왔어. 유리가 이름을 댄 공무원들 명단도 정리했고, 김서연은 문서를 펼치며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전에도 내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땐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준호는 김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유리의 진술이 있어. 이번엔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거야. 김서연은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성만 이사장을 조사해야겠네요. 이준호는 가볍게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온 거야. 재단 내부 자료는 복지부 협조 없이는 얻기 어려워. 김서연은 한동안 침묵한 후 펜을 들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협조할게요. 그녀는 정성만의 서류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스코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성만. 제 아버지 회사와 연계되어 있네요. 20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를 부도내고 병원 계약을 갈아탔던 의료재단이 바로 그쪽이었네요. 서연의 기억이 20년 전으로 흘렀습니다. 20년 전 봄 경기도 군포의 한 공업단지. 김서연의 아버지 김진호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공장 내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중소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전국 병원의 수술용 센서와 진단기기를 납품하던 업체였습니다. 김진호는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인 회계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금융기관에서 온 팩스를 김진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은행에서 왔습니다. 대출 회수 통보 같습니다. 김진호는 팩스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종이 위에는 신속상환 요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거래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호입니다. 방금 팩스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개월 전에 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내부 방침 변경이라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 주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진호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고 눈앞의 숫자들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김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출금 당장 상환하래. 갑작스러운 내부 방침 변경이라네. 말도 안 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공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김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단 병원 쪽에서도 납품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 왔어. 갑자기 말이야. 그는 이마를 감싸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숨 좀 쉬나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이상해.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며칠 뒤 김진호는 거래하던 병원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의료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건물 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접수대 너머로 보이는 응접실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정성만 이사장이 김진호를 맞이했습니다. 정성만은 검정색 정장에 짧게 다듬은 머리를 한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띤 얼굴로 김진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님, 갑작스런 납품 중단 통보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디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정성 많은 김진호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 재단 사정 때문입니다. 내부 구조 조정이 필요해서요. 큰 뜻은 없습니다. 김 사장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빈틈없는 단절의 의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납품 계약을 믿고 설비 투자도 하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이런 식의 갑작스런 해지는 너무 가혹합니다. 정성 많은 미소를 유지한 채 서류 한 장을 김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불행히도 이 조항에 따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김진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성 많은 등을 젖히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엔 선택과 도태밖에 없어요. 김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무실을 나선 김진호는 복도를 걸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고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고 공기에는 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호는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납품 중단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직원들에게 사무실 폐업을 알리고 몇 달 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김진호는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고 몇 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고 적힌 메모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의 남겨진 서류 더미 속에서 그 메모를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메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안은 한밤중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준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고 있었습니다. 검은 펜으로 표시된 정성만과 관련된 인물들, 병원 회계 흐름, 보험사 청구 내역 등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서는 수사관 한 명이 조용히 USB를 연결한 뒤 영수증 이미지와 진료 기록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서연도 보건복지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거 감찰 기록과 정성만 재단이 연루된 행정 민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핀으로 머리를 묶은 채 눈가에 피로가 번져 있었지만 집중을 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와 연계된 피부과 진료비 허위 청구. 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 정재단 산하병원 공통사례 다수 발생. 김서연은 손에 든 형광펜으로 해당 문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회의용 메모를 정리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이준호가 보건복지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책상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한테 받은 거야. 정성만이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유리병원에 뒤집어 씌운 기록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 병원 청구 내역은 삭제하고 유리명의 병원에 몰아준 정황까지 있어. 김서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문서와 전자파일 인쇄본이 섞여 있었고 몇몇은 이미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빠르게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조작의 증거로 충분해요. 정성만이 배우인 건 더는 부인 못하겠네요. 이준호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이걸 법정에 들이밀기 위해선 유리의 공식 진술이 필요해. 녹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김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유리에게 다시 면담 요청하죠. 진술서 받아야 해요. 그녀는 말끝을 다듬고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단순한 의료사기가 아니에요. 병원 재단이 민간보험사, 행정기관까지 결탁해서 만든 구조적인 범죄예요. 수십억 원대 부정수급. 피해자도 이미 수백 명은 넘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자. 이 일 마무리하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김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검은색 야구 모자와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정색 기내용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있었고 반대편 손에는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내부 방송에서는 출국 편명을 안내하고 있었고 출국 심사대 앞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남성은 줄 끝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조용히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곧장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성만 씨죠?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성만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금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데요. 그 순간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형사가 다가와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정성만 씨, 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영장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정성만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 불러. 하지만 형사들은 그를 조용히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뒤 대기 중이던 승합차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 이준호는 구속영장 발부 확인 서류를 들고 김서연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은 이미 관련 보도를 확인한 듯 컴퓨터 앞에서 침착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는 정성만 의료재단 이사장, 해외 도피 시도 중 공항서 체포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피하려는 정성만 공항에서 잡았어. 김서연은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준호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가 운영한 재단의 회계 기록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법인 계좌, 가짜 진료 기록, 유령 환자까지 다 드러날 거야. 김서연은 서류철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부도 병원 지정 취소 및 면허 정지 조치 들어갑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박유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원 안은 조용했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유리는 건강보험 부정 청구,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박유리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고 판결 후 박유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밖 김서연은 방청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복도를 나섰습니다. 잠시 후 박유리가 구치소 이송을 기다리는 대기실을 지나며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두 사람은 묵묵히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박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김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몇 주 후 김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액자 사진이 놓인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건복지부의 내부 개혁안을 담은 두꺼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그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 프렌치 레스토랑. 전망 좋은 창가 쪽 테이블에는 김서현과 이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식전빵과 따뜻한 수프만 놓여 있었고 접시는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레스토랑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대화는 느긋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준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랑 이런 식사 자리 진작에 갖고 싶었는데 사건 끝나고야 겨우 시간을 내게 되네. 김서연은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이번 사건 선배가 옆에 있어서 참 든든했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 너머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김서연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뭔데요? 이준호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줄곧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땐 내가 바보 같았고 너무 쉽게 오해했고 너무 겁이 많았어. 김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수저를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확인하지 않았고 상처받은 척하면서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탓할 수 없어요. 나도 같았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오랜 시간 쌓인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창밖에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함께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부드러웠고 벚꽃잎은 서서히 발밑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김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봄은 더 예쁘네요. 두 사람은 말을 줄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에서 김서현과 이준호의 결혼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김서연은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어 더 큰 사랑으로 사회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준호가 김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15년을 기다린 만큼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김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적인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